동맹도 신용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말로는 실용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불신과 중국의 기대만 동시에 키우는 위험한 이중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린 것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이 이미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전체의 경기가 좌우되는 문제며 모든 대한민국 가정의 밥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라는 뜻입니다. 지금 워싱턴의 책상 위에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문서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수십만 국민의 일자리를 한꺼번에 흔들 수 있는 문서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른바 슈퍼 301조를 근거로 검토하고 있는 추가 관세안이 그것입니다. 최대 12.5%의 관세가 추가로 대한민국을 향해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총알은 이미 장전됐고 미국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사의 D-Day 7월 24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적용 중인 무역법 122조 관세는 법정 한도인 150일을 채우고 바로 이날 만료됩니다. 문제는 미국이 그 자리를 더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무역법 이른바 슈퍼 301조로 채울 구체적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재명 정부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관세율 몇 %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외교와 편향된 경제정책이 대한민국의 신뢰를 어떻게 깎아먹고 있는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난 7월 15일 워싱턴에 있어야 할 강경화 주미대사가 급히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주미대사가 근무지를 비우고 본국으로 돌아온 시점이 하필이면 쿠팡 문제와 통상 갈등, 관세 문제가 동시에 폭발한 이 시점입니다. 뭔가 한미관계에 비정상적이며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읽혀지지 않으십니까? 강경화 대사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워싱턴의 공기를 가장 가까이서 읽는 사람이 미국 정부와 의회의 표정을 매일 마주하는 외교관이 쿠팡 관련 사태 때문에 귀국한 것임을 그리고 이게 예상보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실토한 것입니다. 한미 간의 문제가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 외교와 통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쿠팡 사태입니다. 발단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면 물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업의 국적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법 앞에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사고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 사고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보인 태도 때문입니다. 지난 7월 1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35페이지짜리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범정부적 공격을 벌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첫째, 10개가 넘는 기관이 쿠팡을 상대로 수십 건의 조사를 벌였고 둘째, 4,000건이 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셋째, 최소 652명의 직원을 조사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한 기업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자료를 만들고 조사를 받느라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의회의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기관을 총동원해서 쿠팡을 공격한 것이라고 표현한 셈인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각주와 증언에 들어있습니다. 쿠팡의 헤럴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미국 의회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선서 증언을 통해서 이재명이 관계기관에 쿠팡을 공격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그런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한국 정부 지도자가 쿠팡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런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미국 하원 보고서는 이 같은 쿠팡 대표의 증언을 의회의 공식 문서에 수록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 본질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공격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미국 의회의 공식 보고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 인터넷 게시판에 떠드는 댓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미국 하원의 공식 조사 과정에서 나온 선서 증언이고 미국 의회가 검토해서 문서에 적시한 내용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백악관 관계자까지 나서서 쿠팡이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미국 의회에 이어서 백악관까지 같은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기업 민원이 아니라 한미 외교 최악의 화약고가 된 것입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입틀막법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진실의 심판관이 되는 순간 이 법은 얼마든지 정권의 비판을 막는 검열 도구로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 법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재명은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것을 명분삼아 미국 플랫폼을 규제하고 권력의 비판적인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입틀막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입니다. 이 법은 서울에서 만들었지만 301조 보복관세라는 청구서는 워싱턴에서 날아올 수 있습니다. 셋째, 약속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25%로 예고됐던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에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의 약속은 컸지만 차일피일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를 낮춰달라고 할 때는 온갖 언어를 동원해서 약속을 다 해놓고 막상 이행할 때가 되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시간을 끌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인간으로도 취급받지 못합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의 법정 이행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맹도 신용 위에서 움직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말로는 실용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불신과 중국의 기대만 동시에 키우는 위험한 이중주가 되고 있습니다. 넷째, 사람입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대사를 지냈던 모스탄이라는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출국 정지가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저는 그가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교는 사실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인상과 신호로 움직입니다. 미국의 눈에는 자국의 인사,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구성원이었던 인물을 이재명 정부가 억압한 것으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쿠팡이라는 기업을 때리고 구글X, 페이스북 등 플랫폼을 규제하고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하고 미국인,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네 가지가 정말 따로 떨어진 사건처럼 보이십니까? 이 네 가지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각각은 그저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때마다 이건 이것대로 이유가 있다, 저건 저것대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네 개의 점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봅니다. 그러면 소름 끼치는 그림 하나가 떠오릅니다. 미국 기업은 서리빨같이 몰아세우면서 정작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알리, 테무와 같은 중국 플랫폼 앞에서는
그 서슬이 봄바람처럼 누그러진다는 지적이 다른 것도 아닌 국내 언론에서조차 나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시장의 결과가 아니라 규제의 태도입니다. 미국은 때리고 중국은 감싼다. 미국이라는 동맹에 손은 뿌리치고 중국과 손을 잡으려 한다. 이 기울어진 저울이야말로 그 그림의 정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그림의 값을 미국은 지금 관세라는 청구서로 우리 앞에 내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서두의 그 책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7월 24일 한국에 적용되던 무역법 122조 관세의 시한이 끝납니다. 이 관세는 법으로 최대 150일까지만 물릴 수가 있어서 그 기한이 바로 이달 말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로 슈퍼 301조입니다. 상대국이 자유무역 규칙을 지키지 않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면 미국도 그 나라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의미의 슈퍼 301조. 이게 7월 24일 이재명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5%로 예고되었던 관세를 15%로 낮춰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린 것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이 이미 그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이, 하이닉스가, 현대차가 그리고 그 공장에서 땀 흘리는 수십만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지금 그 방아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관세 몇 %가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전체의 경기가 좌우되는 문제며 모든 대한민국 가정의 밥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 앞길이 캄캄합니다. 이재명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여러분의 분이 조금이라도 풀리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급항을 둘러싼 표적 논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는 입틀막법, 대미 사기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대미 투자, 그리고 중국을 향해 한없이 기울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정책들, 그 하나하나 떼놓으면 별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을 이어보면 하나의 그림입니다. 동맹을 밀어내고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그 혹독한 대가를 관세라는 이름의 청구서로 돌려받는 대한민국의 그림입니다. 지금 워싱턴의 손가락은 관세 방아쇠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을 향한 초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친중 노선에 취해 동맹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이재명이 받아든 청구서, 그리고 그 청구서를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대신 결제하게 되는 순간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자신이 찍은 도끼에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